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61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너블입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자기소개. 시계 방향? 서로 보는 화면이 다 다르지 않나요? 서로 보는 화면이 다르구나. 알파벳 순으로 하시죠. 그렇죠. 네. 머리를 막 굴려야 네. 돼, 지금. 네. 전가요? 네. A가 먼저 아니에요? 지금 방송으로는? 라쿤이라서. 라쿤이가 먼저야. 엘라가 먼저야. 이름 안 바꾸셔서. 또 바꿔주세요. 헷갈린다. 그렇구나. 이름 바꿔야지. 저는 안 바꿔서 돼서 좋네요. 그러니까. 제일 부러워요. 저는, 낙교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뭔가. 그 다음 CP 해주세요, CP. 전가요? 전 처음 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하고 있는 CP라고 합니다. 본인 롤도 소개해야 돼요. 네, 소개말을 준비해 와야 되겠네요. 네, 다음부터는 그 앞에 써놔야 되겠네요. 소개말 하기. 롤이 딱히 없어서. 제가 주제 적긴 했는데, 네. 이거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나중에 편집할 때. 우리 그런 것도 해요? 그냥 앞뒤는 자르는데 이렇게 중간에 네. 이렇게 많이 빈 적은 많이 없어가지고. 우리 원래 트림만 하잖아요. 그쵸. 어쨌든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우선 네이버 장애가 9월 5일이면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이번 주 월요일. 2번이나 있어가지고 그거 기사를 좀 가져왔고, 우선 첫 번째 장애가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니까 10시 51분부터 11시 39분까지 약 48분 동안 뉴스, 블로그, 지도 쇼핑, 그리고 일부 검색 페이지에 접속이 안 되거나 뭔가 노출이 지연되는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선 저 날짜가 태풍이 한창 올 때예요. 그러네요. 제가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5일 월요일 새벽, 월요일에서 그러니까 화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태풍이 막 지나가는데, 저 때는 아직 약간 아래에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우선은 태풍 영향이 아니라고 네이버가 말을 했고요.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태풍 때문이냐고 많이 물어봤나 봐요. 그럴 것 그러게. 같아요. 태풍 때문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건가 싶긴 한데. 태풍 때문이라도 이상하긴 한데. 그쵸. 아니, 태풍 때문에 뭐 IDC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지난 방송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오래 얘기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밝힌 거는 타임아웃 오류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네이버 관계자가 DNS 서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DNS 이제 룩업 하는데, 그게 DNS 서버가 뭐 아예 잘못되면 뭐 IP를 못 주니까 뭐 접속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치고는 일부 검색 페이지나 뭐 뉴스, 블로그 이거 다 나열하기도 힘든 거 아닌가, 그냥 다 장애난 거 아닌가,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거 외부 DNS보다는 내부 DNS 쪽 장애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부여도 어쨌든 다 장애 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핵심인 막 계정의 DNS가 장애 났으면 그쵸. 네. 그렇겠죠. DNS를 또 나눠 놓지도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아닌가? 저도 저 쉽지 않죠? 제목이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왠지 504 게이트웨이 타임아웃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타임아웃 오류. 전 처음에 네이버 타임아웃이라는 서비스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이버 타임아웃 오류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쪽 기사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네이버 타임아웃이면 어떤 서비스일까요?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요. 그렇지? 근데 확실히 타이머? 네이버 정도 사이즈 되면서 이 정도 장애? 저는 뭐 겪진 않았는데, 저 시간대 네이버 접속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48분 정도? 뉴스, 블로그, 지도, 쇼핑이면 엄청나게 많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일상적으로 쓰니까 아마 저때 썼으면은 굉장히 좀 힘들었겠죠, 아마? 그런 거 생각하면은 꽤 큰 장애이지 않았나 싶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이버가
뭐 예를 들어 메인 페이지가 장애나는 거는 진짜 본 적 없긴 하거든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가 장애나는 건 저도 거의 본 적 없는데 막 블로그나 개별 서비스들은 가끔 장애 나는 것 같긴 해요. 가끔 장애 나고 금방 복구되고 그러긴 하는데 실제로 가끔씩 이제 막 네이버 블로그의 검색 기능이 먹통이 된다든지 그럼 이제 뭐 1, 2분 있다 보면 또 되긴 하는데 그런 자잘한 장애는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도 뭐 느끼겠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장애는 알게 모르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전체 서비스에서 느낄 정도의 장애는 진짜 적은데 이번에 좀 커서 이렇게 뭐 기사까지 나왔던 게 아닐까 싶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저 시간에 네이버를 쓰지는 않아서 사실 잘 몰랐는데 저 때는 제 생각에 사람들이 태풍 때문에 검색 진짜 많이 하고 있을 거라 막 아, 물론 그쵸, 그쵸. 네이버에서 그쵸. 네이버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진짜 태풍 한창 올라오는 막 시점에 그랬으면 원래 예전에는 재난 상황에서 라디오를 켜고 이거 보라고 막 돼 있잖아요. 되게 제주도에 보니까 어떤 아파트 같은 그런 공지 있더라고요.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막 그러는데 요즘 네이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 접속이 안 되면 좀 난감했을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역시 DNS 서버는 좀 위험한 이렇게 방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중화 막 이런 거 돼 있었겠지만 DNS가 장애나면 어떻게 하지? 빨리 살려야죠. 네, 빨리 돌려야죠.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어쨌건 진짜 뭐 인프라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서 DNS는 최대한 안 건드리고 최대한 깔끔하게 쓰는 게 좋은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이런 변경 작업도 보통 이게 테스트를 하고 변경하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DNS 같은 게. 실제로 약간 DNS 뭐 직접 운영하고 있으면은 지금도 되게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캐시라든지 이런 거 전파라든지 퍼블릭에서는 그 컨트롤도 안 되니까 아마 퍼블릭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퍼블릭은 또 컨트롤 안 되니까 좀 골치 아픈 것도 있고 쉽진 않은 DNS는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는 뭔가 변경되면 자바 예전에 너무 옛날 이야기긴 한데 자바는 재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럴걸요? 지금도 저희도 그런 거 몇 번 겪었던 것 같은데 언어마다 그 DNS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달라서 이렇게 매번 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캐시를 해놓고서 절대로 호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조금씩 달라가지고 지금 회사에서도 몇 번 그런 걸 겪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해요. DNS 문제로.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요즘에 막 있었던 게이트웨이 엘포 같은 거 붙어 있으면 IP를 못 받아온다는 거잖아요. 추가되면 그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비슷한 이슈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디버깅까지 해보진 않았는데 뭔가 로컬에서 코드 앱 내에서 캐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안 돼?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리스타트해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ES나 뭐 gRPC 방법 중에서도 뭐 그런 애들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게이트웨이가 받아서 게이트웨이가 아예 처리해주면 트래픽을 다시 DNS는 걔 거 하나만 바라보는데 gRPC의 뭐 방법 중에 하나나 혹은 엘라스틱 서치도 그런데 IP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하면 캐시를 좀 오래 맞아요. 해가지고 직접 다이렉트로 그 IP에 때리는 방식 이런 애들은 이제 말하신 대로 재시작해야 된다거나 뭔가 갱신을 명시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장애 상황에서 그런 애들은 좀 유리했을 것 같아요. IP 이미 알고 있어서 DNS 장애 나도 뭐. 오히려 괜찮은. 그렇죠. 직접 들으니까 물론 앞단에서 사용자 접속 단계에서 장애가 나면 DNS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DNS 할당해주는 아니 DNS가 아니지 IP 할당해주는 뭐냐 무슨 서버인지 기억 안 나네. 그 서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IP 할당해주는 네트워크에서 IP 뭐였죠? 할당해주는 서버 있잖아요. 우리 DHCP 요? 공유기 때도 맨날 꼬이는 거. 네, DHCP. 맨날 삽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DNS 얘기긴 나긴 한데 이게 DHCP 서버 기능을 가진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기는 아닌데 가끔 이제 뭐 라우터라든지 이런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 애들 중에서 DHCP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유기 설치하고서 그런 장비를 꼽았을 때 DH 서버가 2대가 돼가지고 막 걔가 이상한 IP를 할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비가 다 먹통이 돼가지고 네트워크에 접속 아예 불가능한 막 서로 엄청 꼬이는 그런 케이스들이 그런 걸 좀 겪었던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DHCP는 다 끄는 걸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먼저 그런 이슈 몇 번 겪었었어요.
그래요? 뭐 그쵸. 이상하게 설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거의 아, 없는데. 이상하게 설정한 게 아니라 DH 서버가 한 네트워크 두 개가 있으면은 새로운 장비가 발견이 됐을 때 얘네가 먼저 도달한 애가 IP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IP 공유기에서 쓰고 있는 대역에서는 이 다른 장비가 잡아버린 그 대역의 IP가 아니니까 아예 고립돼 버리는 거죠, 걔가. 그래서 제가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게 몇 번 겪었었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공유기 막 여러 개 껐다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공유기 여러 개도 예전에- 그럴 수 있죠. 아, 네. 예전에 회사에서도 거기 이제 전 회사 망을 다 해놨는데 유선 랜에다가 누가 공유기를 꽂았는데 DHCP 아. 모드가 켜져 있었던 공유기를 꽂아서 그때 막 회사 네트워크가 다 마비가 되고 막 난리가 아니었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더 디버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 IP 까봐 했는데 IP가 이상한데? 우리가 주는 IP, 맞아, 회사 맞아. 네트워크에서 주는 IP가 아닌데? 막 그래서 추적추적 했더니 IP 타임을 누가 꽂았었던 걸로. 되게 쉽게 회사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수 있는 해킹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좀 다른가? 예전에 아닌데, 네네. ARP 스푸핑으로 불리는 게 막 음. 그런 비슷한 원리긴 했죠. 그 라우터 테이블을 각자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한테 맥 어드레스를 줬었다. 저도 기억이 요즘 잘 안 나는데 내가 그 컴퓨터라고 알려주면 걔는 나한테 보내버리고 걔한테 보내거나 메시지 다 가로채고 DHCP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해킹 목적을 가지고 그거 꽂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오피스가 커질수록 아까 말하신 대로 그냥 악의적으로 어떤 회사 놀러 가서 그냥 쭉 꽂으면 근데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제 군급 장비들이 들어가면은 그런 충돌 같은 거 알아서 막아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네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약간 그것만 진짜 하는 서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제 커지면 회사가. 음, 음. 그 완전 그쵸. 네트워크 카오스 엔지니어링 아닌가요? 갖다가 아무 데나 딱 꼽아. 얼마나 빨리 복구되나. 아무튼 근데 아마 약간 가정용이나 좀 소규모 장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 네이버에서 또 다른 장르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 바로 다음 날 네이버 번역기 파파고에서 장애나서 여기선 제가 가져온 기사는 안 그런데 다른 기사나 여기 본문에 언급된 게 우선 중요한 게 이날 발생한 오류는 파파고 자체 오류고 전날 발생한 오류랑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선 했어요. 아, 왜냐면 연속으로 장애나니까. 그쵸, 그쵸. 여기는 파파고만 장애났나 보네요. 네, 파파고 어플리케이션 배포 뭐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배포하면서 문제가 여기서 이제 기사 보면 의외로 좀 자세하게 설명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기자가 그걸 잘 알아듣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저도 이야기해 보자면 우선 한국어 영어 번역 모델을 가지고 있는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나 봐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네. 근데 이제 그게 나머지 언어로도 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번역기가 한국어에서 만약에 뭐 프랑스어라 치면 한국어 프랑스어 다이렉트는 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고 영어를 다시 프랑스어로 바꾸고 뭐 이러는데 제일 핵심이 되는 한국어 영어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뒤에부터도 이제 다 안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옛날에 팁처럼 퍼지는 영어 번역할 때 1어로 하고 1어 그거가 알고리즘으로 쓰이고 있군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러게요. 그러면 결과가 똑같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거랑 거기서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랑 다른가? 네, 2번 안 해도 되니까요. 안 해도 파파고는 지금 되고. 유료 모델이에요? 조금 무료로 알고 네? 있어요. 파파고 무료 알고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모르겠네요. 무료군요. 파파고 앱은 무료인데 파파고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그 파파고 번역 돈 내고 쓰거든요. 그거 API는 당연하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다른 걸 쓰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치? 자, 한번 같이 장애나지 않았을까요? 한번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언어를 여러 개를 거치면서 품질을 좋게 만든 거를 되게 간단하고 똑똑하게 해결했어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 때문에 의존성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이제 한 개 모델만 오류가 나면 그 언어만 이제 이상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퍼져버린 거니까 아, 참 어려운 이게 문제다. 그 문제 같은데 여기 네이버 디벨로퍼 파파고 API 개발자 포럼 가니까 음. 사용 예제 따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500이나 502가 떨어진다고 누가 올려놨네요. 아, 네이버 개발자부터요? 네, 여기 지금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그러니까 ncloud.com 거기 갔더니 여기 공지사항에는 지금 파파고 장애 이야기는 없고 오히려 아까 그 네이버 9월 5일에 DNS 장애 났을 때 그 장애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그거 이야기네요. 제가 유료 무료를 여쭤본 이유는 이제 그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통신망 같은 경우에 장애가 일정 시간 이상 발생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이버에서 예전에 무료 서비스니까 우리는 보상을 안 해줘도, 그러니까 법령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팝하고 데스크탑 쪽에서는 좀 유료도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은 이것도 보상이가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근데 SLO가 있을 거라서 여기 장애 시간은 안 써 있는데 네. 보통 이 정도는 걸리진 않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AWS만 해도 네. 99.9 몇몇 %여도 1시간 장애 정도는 거기 포함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렇죠. 하루 기준 1년에 한 시간. 1년 기준 말씀하신 거죠? 네, 1년 기준으로. 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듣고. 근데 이거 이제 이거 거쳐가는 번역 이야기 보다 보니까 여기서 또 예제를 왜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자가 이렇게 쓴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어에서 아랍어로 번역할 때는 한국어, 일본어, 아랍어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를 듣고 말한 건가 아니면 그냥 상상해서 한 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아랍어인지 근데 이게 그 영어, 한국어는 이제 레퍼런스가 좀 많긴 한데 그 영어가 아닌 언어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말이랑 대조할 수 있는 소스가 부족할 거예요. 근데 일본 쪽은 그거를 국가 번역 시험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 나라 언어들을 의무적으로 번역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어랑 우리나라 말은 대조할 수 있는 소스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일본어 거쳐서 오면 대부분의 언어들이 좀 괜찮은 품질로 나오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제가 RSS 번역 막 RSS 그 일본어로 된 거 번역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와서 막 공짜 쓰려고 막 다른데 여기저기 쓰는데 막 머신러닝 하는 분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이거 그냥 공개된 모델 하면 안 되냐고 페이스북이 뭐 공개했던데 그랬었는데 그 페이스북이 공개한 번역 모델은 다이렉트 방식이더라고요. 모든 언어를 다이렉트로 해주겠다. 이게 품질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보고 저는 좀 알긴 했어요. 아, 의외로 뭔가 중간 거쳐가는 언어들이 많구나 지금 번역이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사만 보고 추측이긴 한데 한 개 모델이 연쇄적인 오류가 발생하려면 왠지 한국어, 일본어 사이에서 발생했을 것 같은 거기가 제일 많이 거쳐가는 통로일 것 같아요. 그런가요? 맞아요. 영어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일반 사용자들은? 일본어 거의 잘 안 하니까. 가능은 하죠. 네이버 라인도 있었고 해서 일본어 번역은 예전부터도 잘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국어, 일본어 번역은 진짜 잘 됐던 것 같아요. 영어가 잘 안 될 때도. 그러면은 어순이 비슷해서. 이런 거는 장애가 안 났겠네요. 포르투갈어에서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그렇죠. 하지만 사용자가 많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렇긴 하죠. 프랑스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한다든지 이런 거. 정기 배포하다가 오류 날 수 있죠. 왠지 큰 장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날 장애가 커서 기사가 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요거 자체는 사실 거의 인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전날 장애 때문에 기사도 없었어요. 사실 저도 잠깐 RSS에서 봤던 거 기억 나서 막 검색했더니 겨우 찾았거든요. 파파고 장애는 네이버 타임아웃 오류에 다 묻혀가지고 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 장애 이야기 많이 해보자 그래서 RSS 보다가 생각나면 이렇게 클리핑 해놓고 좋아요,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아마 이거 적용이 됐던 것 같긴 한데, 그, 넷플릭스 법인가? 가 있잖아요. 국가의 뭐 우리나라에서 그거요? 그 서비스 안정화에 대해서 강제하는 법이 있어서 네. 아마 네이버도 적용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음.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올해가 2022년이 맞나? 올해 기준으로 넷플릭스 법 적용 대상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라고 하네요. 한국에서 말하는 거죠? 네네, 한국에서. 그 넷플릭스 법이라는 게 중요한 플랫폼이 장애 났을 때 책임져야 되는 그거가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다른 기사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시정 변경 내릴 수 있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그 정도인 것 같긴 해요. 뭐 그 이상의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서 더 민감하지 않나? 네이버 같은 경우 장애에 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렇게요. 네이버 장애 났는데 팝하고도 네이버 장애로 쳐주나요? 뭔가 애매할 것 팝하고는 같아. 마이크로 네이버 서비스를 네이버예요. 예, 왠지 전체로 봤을 때 네네. 왠지 애매할 것 같아. 그건 마이크로 서비스 생각 못했을 때였고 이게 부분 장애 나면 어떻게 하지? 판단하기 진짜 애매할 것 같아. 그쵸. 그게 쉽지 않네요. 제가 지금 본 기사가 티맵도 넷플릭스 법 적용해야 된다고 추석 연휴 때 장애 나면 어떡하냐고. 음. 네, 그 기사 링크 좀 거기 롬에 써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뭔가 그런 기사가 신기하다. 있네요. 그 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장애가 안 나는 건 아닌데. 이게 그쵸. 서비스 입장에서 장애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맞아요. 그런데요, 좀. 그러니까 약간 그 법의 취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장애 나면 벌금도 물고 해야 되니까 더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관점이긴 한데 음, 투자를 많이 한다고 이게 장애가 안 날 수가 있나? 쉽지 않죠. 사실 뭐 페이북도 장애 나고 구글도 장애 나고 다 음. 장애 나죠. 그리고 약간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인터넷 워낙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 장애 뭐 항상 겪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페이지가 잠깐 안 되는 거 정도는 되게 흔하게 있는 일이잖아요. 음. 근데 그렇죠. 개발자들의 사이트 기덥도 그 장애가 그렇게 자주 나는데 기덥은 약간 그래서 약간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은근 개발자들이 서로 이해해주는 느낌으로 약간 이해는 기톱 해주지만 예. 트위터에 겁나 올리잖아요. 그렇긴 근데 하죠. 겁나 올리면서도 약간 신난 느낌 나기도 하고요. 맞아요. 죽었다 막 이러면서 나도 올려야지 막 이러면서 다 같이 달려와서 약간 제가 말하면 안 되지만 깃허브는 왠지 루비의 영향도 있지 않나. 거기서 이제 100% 못 버린 여전히 음, 모노리식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음. 한 번 나면 다 같이 난다는 거죠, 장애가 기덥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다 퍼지기도 하고 뭐 분리돼 있긴 푸시만 한데 되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예, 그렇네요. 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사실 뭐 깃허브를 꼭 옹호하는 거 내부에서 어떻게 하는 건 모르지만 네네. 장애가 자주 난다는 건 계속 뭔가 바꾸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장애가 안 난다는 게 꼭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쵸, 좋은가 그쵸. 하면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사실 제일 좋으니까. 네. 맞아요. 막 10년 전에 배포하고 절대 안 건드리는 애는 데이터도 안 늘어나고 이러면 장애 안 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계속 그 기술 부채를 갚으려고 레가시 들어엎고 하다 보면 그러면서 장애가 안 날 수는 없어서 음,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장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또 애플 이벤트가 있었던데 네. 저는 새벽에 안 봤거든요. 네. 큰 이벤트가 있었네요. 어떠신가요? 아싸님 사실 건가요? 저는 보신 것 같던데. 네, 저는 다 봤는데 이번에는 안 살 것 같아요. 오, 하나 더요? 네. 근데 저 최근 1년 새에 제가 가진 애플을 다 교체했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네. 네. 작년부에서 올해까지 다 교체해서 이번에는 교체 주기에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1년마다 바꾸기에는 이제는 좀 고가고. 그렇긴 하죠. 고가가 됐더라고요. 진짜 가격을 보니까 유튜버들이나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그대로인데
우리는 아, 엄청 올랐어. 가격 엄청 진짜 올랐죠. 후덜덜 하더라고요. 네. 음. 아, 아이폰 14는 저도 봤는데 저는 오히려 아이폰 14에 미니가 나오면 이제 다시 미니로 돌아갈까 했는데 미니는 안 나오고 이번에 미니가 빠졌죠. 뭐 딱히 바뀐 거 없고 물론 이제 그 위에 뭐죠? 다이나믹 아일랜드인가? 네. 뭐 신기해 보이긴 한데 그냥 지금 까만 거로 써도 될 것 같고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전 모델에 다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14 프로만 들어왔어요. 아, 맞아요. 14 프로 일반은 밑에는 다 뭐가 있어요? 14가 그냥? 있고 14 프로가 네. 있어요. 아니죠. 14랑 14 플러스가 있죠. 아, 네. 큰 거 화면 아, 크게 플러스도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14 프로가 있고 프로 맥스가 있고. 음, 그 예전에 약간 그런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지? 그 꾹 누르고 있으면은 저는 아, 많이 안 썼던 것 같은데 꼭 누르고 있으면 뭐 나오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로 프로에만 들어갔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3D 터치. 결국 음. 없어졌죠. 네. 음, 그래서 약간 이게 되게 획기적이고 좋은 디자인이긴 한데 약간 CP 말한 것처럼 애매하게 뭐 그냥 이런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었어요. 14 발표하기 전에 막 뭐 설레발 엄청 많았잖아요. 역대급으로 많이 팔릴 거다 막 이런 설레발 했는데 왜 그렇게 설레발 친 거지? 그냥 달러 가격을 안 올려서 그렇게 예상한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급 업체 뭐 물량을 많이 준비해라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딱히 근데 저는 이게 색깔은 매번 예쁘더라고요. 나올 때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13에서 14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저는 계속 그렇죠.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긴 네. 12, 그러니까 11에서 넘어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한 번씩은 그래도 많이 걸러서 13 때도 뭐 많이 바뀌었나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10에서 올라오니까 10S에서 음, 올라오니까 엄청 바뀌면서 올라오게 되는 거고 14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저는 유효한 부분이 꽤 있지 않나? 그러겠네요. 이번에 사실 제일 신기한 건 여기도 적어주셨지만 그 이심? 아, 물리심을 아예 그게 없애버렸다고. 깜짝 놀랐죠. 오,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난 직구 못하는 건가 이제? 아, 그쵸. 네, 저는 그거 딱 그러면 보고, 우리나라에도 물리심 없는 모델로 나와요? 아니요, 미국 모델만 그래요. 아, 미국 모델에만 빠진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원래 그 출시하면 이제 기능별로 설명하잖아요. 뭐 동영상, 네. 카메라 뭐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갑자기 이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와서. 그래서 뭐 이심을 설명할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이심을 설명하나? 저것도 한 코너로?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심. 미국 모델에선 물리심을 아예 없앴다. 음, 그래서. 근데 저 안 해봤는데 국내에서 지금 9월부터 음, 이심이 열렸더라고요. 네, 그쵸. 네, 그 네. 갤럭시 4, 플립 4 나오면서부터 그게 막 네. 그쵸. 네, 그 열려서 이거 직구해도 이제 그냥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헷갈리는 게 저는 원래 이제 아이폰에 기본 물리심에 이심 추가가 있었잖아요. 프로 모델은. 그래서 이심 되는 게 이제 T 플러스 모바일 그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 싸게 하는 알뜰폰. 통신사, 예, 알뜰폰이 있어서 그걸 음. 썼었는데 투폰으로. 근데 이심 요금제 지금 통신사들이 발표한 거 보면 이심 전용 요금제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내가 쓰는 지금 기존 요금제는 이심을 못 쓰는 건가? 계속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진짜 원하는 건 기존 요금 그냥 요금제 이심을 쓰는 건데 왠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갤럭시도 그렇고 지금 다 물리심이 있고 그게 추가로 되는 거고 저도 이제 그 좀 궁금하더라고요. 번호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번호 이동을 근데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 이심 전용 요금제가 따로 있을 것 같은 한국의 지금까지 통신사들의 행태를 보면 이심은 이심 전용 요금제 그 8,000원짜리 그런 것만 해줄 것 같은 세컨으로. 근데 왠지. 그 유튜버 누구 유튜버라고 말하는 거 같지만 유명 IT 유튜버가 한 거 방송 봤을 때는 될 것처럼 들렸는데
근데 바꾸는데 한 번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물리유심 쓰는데 2심으로 바꾸려면 그때 비교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KT는 대리점을 한번 가야 되고 SKT는 온라인으로 그냥 되는데 비대면으로 약간 되고. 이게 2심이 그거 대리점 안 가려고 2심 쓰는 건데 왜 대리점을 한번 오라고 하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 거 보면 메인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쉽게 안 바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갤럭시가 2심 지원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다가 자주 묻는 질문에 보다 보니까 좀 생각 못한 게 있더라고요. 물론 한국에서는 교통카드랑 뭐 NFC 기반 결제 이런 게 신기하게 폰에 안 들어가 그 유심이 들어가 있어요. NFC 유심을 따로 팔아요. 아시겠지만 맞아요. 그래요? 통신사의 입김인 것 맞아요. 같은데 NFC 폰에 NFC 있는데 굳이 NFC 유심을 따로 사게 해가지고 근데 맞아요. 지금 2심을 하면 그게 안 어. 되잖아요. 통신사들이 아, 지원하게. 폰으로 음. 교통카드 찍으려면 그게 네. NFC 유심을 사야 할 맞아요. 수 있는 거예요? 갤럭시에서 네. 그 교통카드를 하려면 NFC 유심을 사야 돼. 음. 그냥 유심 사면 안 돼요. 조금 비쌌나? 똑같았나 그래요? 그랬는데. 뭐 거의 차이는 그래, 없는데 조금 차이 나고. 그래도 아이폰은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사도. 그쪽 아이폰은 안 되죠. 아이폰은 어. 애초에 안 되는 거였는데. 뭔 역할이죠, 그건?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까지 그 NFC 결제 이 생태계를 통신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로. 그쵸. 그러니까 삼성이나 애플의 NFC를 썼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래도 지금 만약에 완전 2심이 대세가 돼버리면 통신사가 만들어 놓은 그 2심 체계가 다 다시 어긋나는 결제 이거 교통카드 지금까지 갤럭시 편하게 썼던 것도 물론 갤럭시 당장은 안 바꾸겠지만 또 다시 또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지금 거기 기사나 다른 데서도 보면 2심 그러니까 유심 비용이 7천 얼마고 2심은 한 번 다운로드 받는데 2천 원인데 통신사에 뭐 유심 그 매출 때문에 뭐 안 하느니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2심은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2,500원이에요. 그래서 기계를 바꾸면 옛날 기계는 그냥 유심 뽑아서 넣으면 공짜잖아요. 근데 2심은 기계가 바뀌면 2심 2,500원 내고 또 다운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막 투폰 되고 막 예, 저도 막 그래서 이거 기계 있다가 아이폰 새로 사면 T 플러스 모바일에 가서 이렇게 하면 공짜로 해주긴 하는데 공짜인가 돈 냈나? 아무튼 좀 그런 우려는 있어요. 저도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아싸님이 적어놓으신 거는 홍콩파는 되는 거예요? 제가 적은 건 아니고, 낙엽님이 적으신 것 같아요. 나 괜히 또 네네. 산다고? 그러니까 직구를 네,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게 미국판만 홍콩파는 물리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다는 홍콩판 얘기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직구하는 게 이제 소리 안 나는 게 제일 크긴 한데 소리 안 나면서 유심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CP랑 이제 아웃사이더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국 통신사들이 이 심을 제대로 지원할지 그게 100%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찾아봐도 정확히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대충 쳤을 때는. 그러게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고 만약 산다면 홍콩판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 것 같아요. 미국은 1심만 되면은 사실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본 영상에서도 물리유심이 없이 20만 가져도 되는지까지는 정확히 말하진 않은 것 같은데, 두 개 넣었을 때 명의가 똑같아야만 넣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건 약간 우리나라 법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대포폰이나 이런 것 때문인지.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찾아봤을 때 2심이 되는 휴대폰 자체가 한국에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갤럭시 최근에 나왔던 폴드랑 뭐 갤럭시 최신 버전 이 정도만 됐던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2심에 대한 그 지원 자체가 2심을 메인으로 한다기보다 거기도 유심 들어있는데 2심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심만 지원되는 휴대폰은 진짜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들에서 그런 거를 제대로 지원해줄까? 이런 의구심도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맞아요. 통신사들은 사실 2심 이거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삼성의 입김과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강제로 했더라고요. 이 기사상 받으면 정부가 2심을 하라 그래서 통신사가 막 구축해서 근데 뭐 5G, 6G는 하라고 안 해도 먼저 투자해서 하는데 2심은 굳이 그렇게 안 하는데 아마 삼성은 이제 글로벌이 2심 뭔가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삼성이 하고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 도와주는 걸로 한국에서 이심을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약간 정부가 밀어붙여도 그래도 이심 사용 가능 이런 것도 정부가 보도자료 뿌린 게 있어요. 음, 뭔가 좀 네, 그래서 그러면 대로 궁금한데, 본격적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이심, 이심이 없잖아요. 이심이 없으면 어떻게 이심을 다운로드 받아요? 인터넷이 안 되잖아. 와이파이 와이파이 있잖아요. 있잖아. 와이파이 있잖아요. 와이파이로? 이해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와이파이로 하지 않을까요? 와이파이로 해야죠. 아, 그런 거군요. 이심까지 아직 뭐랄까, 발전 단계가 못 가가지고. 근데 아무튼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이심만 지원한다는 게. 음. 저도 이심 구글 파일을 이심에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뭐 외국 갈 일이 없어서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네. 근데 좋긴 한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는 한 폰에 투 번호가 들어온다는 걸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메시지 데이터 이런 것도 다 설정할 수 있고 전화는 뭐 1번 회선으로 문자는 2번 회선으로 뭐 이렇게 다 세팅할 수 있고 올 때도 이게 헷갈리잖아요. 1번 회선으로 내가 운전한지 아닌지 그런 것도 다 표시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꽤 잘 됐구나 옛날부터 이런 생각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유심을 2개 꼽을 수 있는 휴대폰들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쵸. 근데 그것도 2심보다 더 먼저 많이 들어왔었나요? 듀얼심이? 한국엔 거의 듀얼심. 없었죠. 원래 아이폰 듀얼심이 중국이랑 홍콩판에 최초에 적용됐었어요. 이심 이렇게 되기 전에.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플이 2개를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이심은 이제 더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좀 뭘 그럼 하고 싶은지 아이폰 네. 또 이심을 하면은 투폰이 되는 거예요? 그쵸. 2개 넣으면. 저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T 플러스 모바일 그 알뜰폰 거는 월 2,900원인가 그래요. 2,000원인가 내면 폰 하나에 번호 받고 음성 100분에 뭐 데이터 100메가인데 어차피 그게 데이터 안 쓰니까 그냥 뭔가 다른데 뭐 전화 줘야 된다거나 할 때 그 번호 쓰거든요. 근데 막 부드럽진 않은데 뭔가 2개 전환될 때 약간 끊기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지난번에 미국 갈 때 좀 유용할 것 같았어요. 요즘에 이심으로 로밍 해주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내 메인폰을 놔두고 메인폰 번호를 유지한 상태로 해외에 가서 이심으로 그걸 하면 그 세컨드 거를 데이터 쓰게 또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그걸로 쓰고 전화 급하게 오는 건 뭐 내가 로밍을 한다거나 아니면 로밍 아예 꺼놓거나 하면 막 비행기 탔을 때 이렇게 유심 빼고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그쵸. 없는 거죠. 맞아. 엄청 귀찮은데. 그리고 저도 이거 갈 때, 뭐 요즘은 좀 좋아져서 거기서 받고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신청해야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쵸. 네, 물리심 받아야 네. 되죠. 근데 출발 당일날 갑자기 생각나면, 그냥 없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공항에서 받는 것도 아마 며칠 전에 신청해야 거기다 배송해놓고 가져가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심은 그냥 다운로드만 받으면 되니까 바로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심 할 때 이번에 미국 갈 때 사실 그 티모바일에서 이심을 직접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한국 업체 안 통하고 한국 업체 거는 뭔가 이상해요. 가끔 제약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티모바일 걸 직접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결제를 막아놨더라고요. 한국 거를 카드를. 근데 막 삼성 그 아멕스 뭐 이런 카드는 된다고 소문이 있던데 그게 되면 진짜 티모바일 미국 사람들이 쓰는 거랑 똑같은 통신 그 혜택으로 싸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공항 내려서 이심 다운받아서 바로, 전 예전에는 도착하면 그렇게도 되고 이제 아니면 미리 받아도 돼요, 한국에서. AT&T 찾아가는 게 일이었거든요. 대리점 어디서 그쵸, 대리점. 맞아요. 내일이죠. 그게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거였는데, 그냥 바로 인터넷으로 되겠네요. 근데 전 또 SKT 비싸게 쓰는 입장에서는 또 로밍에 이심 안 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냥 길게 갈 때 2주 갔는데 그냥 SK 로밍 써버렸거든요. 바로 그 로밍인가? 엄청 좋더라고요. 데이터를 많이 안 써서 그런지 한국에서 전화 오면 걔네들이 자기들 데이터망으로 연결을 해줘요. 그 로밍 요금 안 나고 공짜로 한국에 전화 걸고 받는 거를. 좀 근데 꽤 비쌌던 것 비싸지 같긴 한데 않아요? 하루에 10,000원인가? 하루에 10,000원 이런 거 아니었는데 14일에 그래? 얼마 막 그랬는데
제가 그게 했던 게 최초에 하면 50% 할인인데 코로나 시국 아, 나와서 그런지 최초라서 괜찮긴 한데 이제 비용이 말씀하신 대로 50%안 받으면 비싸니까 그때는 어떻게든 카드를 만들어서 이심을 하고 싶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음. 저도 예전에 물리심 쓸 때는 미국 가면 심 바깥이니까 로밍은 안 해도 나한테 문자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밤에 숙소 가면 다시 한 번씩 바깥 껴서 몇 번 놔두면 이제 밀린 문자들 막 오거든요. 부재 중이라. 그러면 뭐 중요한 거 뭐 있구나 이렇게 하고 다시 바꿔 끼고 그걸 맨날 해야 되는데 이제 이심 되니까 되게 편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아직 한 번도 못 나가 가끔 못 MMS 나가 보내는 애들이 있어서 짜증나죠. 그쵸 짜증나죠. 데이터. 한 번도 못 나가봤어. 그건 결국 로밍은 또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쓰시려면. 구글 파이니까 구글 SK는 로밍 아예 막아버리고 가고 구글 파이만 키면 바로 쓸 수 있죠. 구글 파이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잘 몰라서. 구글 파이 괜찮아요. 그리고 그 이심이 됐을 때 엄청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저도 예전에 인지를 못했는데 그 통신사나 이런 거, 은행이나 이런 앱들 있잖아요. 증권이나 이런 애들이 은근 아이폰도 그렇고 유심이 바뀌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외 가서 계좌이체를 갑자기 못 해요. 근데 이런 음. 경우 유심이 유지되고 이심이 있으니까 쓸 수가 있죠. 계좌이체. 그래서 계좌이체 못 해갖고 막 유심 다시 꽂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밍 안 했는데. 그렇죠. 아무튼 이심으로 가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슬롯까지 없앨 필요는 있었나? 거기다 뭘 넣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굳이 꼭 없앴어야 됐나? 아니죠. 그 부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통으로 하면 그렇죠. 단가를 줄일 수 있고. 약간 이거, 그리고 저는 약간 애플 방식인 것 같아요. 애플이 예전에 브라우저에서 그 어도비 플래시 없을 때도 그렇고 일부러 강제로 해버리는 것 같아. 자기 파워가 있으니까. 물론 이게 같이 가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자기들이 먼저 없애버리는 것 같아. 그러면은 미국 통신사들은 더 이상 유심 점점 안 만들 거고 그럼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는 일부러 없애버리는 이어폰 단자도 그렇게 없앴고 그쵸. TV 이어폰 롱스도 그렇게 단자도 없앴고. 그렇죠. 근데 결국에 또 저는 뭐 반반인 게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맥북 프로에는 다시 HDMI 단자 생기고 충전 단자 생기고 그거 보면은 얘네도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게 미국에서는 되게 좋은데 이제 한국은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엔 유심 단자 나오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강제를 할 수 있지만 한국 같은 데서 통신사들은 또 안 따라갈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국 사용자들만 고통받겠죠. 이심을 쓰고 싶지만 우리 KT에선 지원 안 해줘요. 막 이런 고통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메인에서. 저도 당연히 제 기본 지금 쓰고 있는 요금제 그대로 유심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근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딱히 힘든 게 없기는 해요. 그런가? 그냥 꽂혀 있으니까. 그냥 꽂혀 있는 거나 이거나 어차피 지금 불편하면 직구의 불편함 아니에요? 직구했는데 직구의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은 이제 물론 이건 가정법이긴 하지만 한국에도 유심 없이 이심만 출시를 한다. 그랬을 때 이제 그래도 KT나 따라가겠죠? 그 정도까지 하면은 모르겠네요. 한국이 또 따라가는 건 가끔 잘하니까. 근데 네네 얘기하세요. 갑자기 생각난 게 홍콩판 예전에 이심 나왔을 때도 홍콩판은 물리 유심 2개였어요. 예, 듀얼 심이었어요. 이번에 홍콩판 똑같을 수도 있어요. 이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듀얼 슬롯일 수도 있어요. 듀얼 심도 뭐 나쁘지 않죠. 그렇긴 한데 아까 로밍 같은 장점을 얻으려면 이제 이심을 못 받잖아요. 나만. 이심이 아예 없어요? 듀얼 심이면? 네, 아예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나? 없을 것 같은데. 트리플은 안 되겠죠? 번호 3개.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한 거 보니까 이심은 10개까지 추가할 수 있대요. 그래요? 그리고 대신 활성화는 2개가 되는데 밑에 다운받아놓고 6개 해놓고 이거 다 중지해놓고 뭐 여행 갈 땐 이걸 올렸다가 저도 실제로 이번에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여행 갈 때 그 보조 회선을 중지시킬 수 있거든요. 중지했다 폈다 하는 게 엄청 편해요. 이심은
그러면 홍콩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추가로 테스트. 되면 좋겠다. 학교님이 테스트 해보면 근데 아직 살지 안 살지는 못 정했어요. 살지 안 살지는 못 정했고, 그거는 한번 상황을 봐서. 사시겠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사시더라고요. 꼭 사시더라고. 아이폰 미니도 그렇고 맥스도 그렇고 사시더라고. 그리고 이 의상 신 옷입니다. 말고 이번에 위성 전화도 추가가 됐거든요. 아, 맞아요. 아이폰에요? 네. 네. 네, 아이폰에. 오. 근데 일반 전화는 아니고 긴급 상황? 이번에 치랑 해서 그거를 되게 많이 강조하긴 했어요. 그 충돌 방지? 넘어지거나 사고 났을 때. 네, 그런 것도 기본에도 있긴 했었는데, 이번에 자동차 가지고도 많이 실험했나 봐요. 자동차에서 뭐 전복되거나 추돌 났을 때, 저도 예전에도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폰이나 워치가 흔들려서, 이거 사고라고 하면, 여기 SOS 뜨면서, 그러니까, 내가, 괜찮아, 라고 누르지 않으면, 바로 SOS 콜 보내는 거죠. 음. 근데 약간 요것도 미국 감성인 것 같은데, 미국은 이렇게 오지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산 깊은 곳이나 사막 한가운데 이제 폰이 안 터지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사고를 당하면 이제 위성전화로 SOS 쏘고, 예, 그걸 받아가지고 SOS 콜 요청해서 경찰이나 911 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거 위성전화 이제 루머가 계속 나오고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많이 보였는데 이게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왜 굳이 위성까지 써가면서 아마 스페이스X 이런 거 T모바일이 제휴했던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T모바일 이런 데랑 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저도 기사 몇 번 봤던 게 미국에서 뭐 무슨 국립공원을 갔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핸드폰 안 터져 죽었다 뭐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위성 전화가 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안 됐는데 그리고 저 위성 전화 그 스펙상 지금의 기술 스펙으로는 전화하거나 간단한 텍스트 보내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디지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대요. 그게. 거기서도 문자 보낸 것 같았어요. 예. 시연에서도. 그래서 아마 저 기능이 좀 더 특화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활성화가 많이 되면 그땐 통신사 진짜 어떻게 하지? 막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 막 막아주겠지만 그냥 애플이 미친 척하고 위성전화로 그러니까 스페이스X 이런 데랑 제휴해갖고 전 세계 다 되는 구글 파이 같은 겁니다 하면 이게 뭐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 시리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막 실행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비슷한 발음을 발음하지 않았는데도 막 한 경우가 있고, 저 예전에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데, 강연을 중동 지방에 계시던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근처에 시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나라 얘기를 막 하시는데, 시리가 계속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처럼 약간 이거 잘못 문자를 보내버리면 되게 받는 사람들이 그 놀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잖아요. 받는 사람은 경찰이겠죠. 소방서나. 그러면은 막 경찰이 응답을 오히려 등한시하는 장난 전화 느낌으로. 네, 장난 전화나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알람이 근데 그 위성전화 시스템을 제가 원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제 폰에서 SSO 위성으로 갔다가 위성이 그라운드 스테이션으로 오고 그라운드 스테이션이 911에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라운드 스테이션이 이게 약간 콜센터, 저는 잘 이해 못했는데 콜센터 같은 건가? 아니면 위성전화 원래 저런 게 있나? 그거는 잘 모르겠긴 했어요. 위성 신호 받는 데가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니까 거기서 신호 받은 다음에 이제 그 폰이랑 걔는 뭐 119 이런 숫자만 전송하는 것 같고 그라운드 스테이션이 받으면 이제 GPS 같은 거 전달해 주는 게 아닐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거기서 걸러질지 모르는데 일단은 근데 미국, 캐나다만 열린 거긴 해요. 그리고 2년간 공짜라는데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비쌀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 비싸잖아요.
얘들도 그리고 약간 공짜로 뭐- 제공하면서 약간 테스트 데이터 쌓는 거 아닐까요? 그럴 그것도 수도 그런데 있- 제가 그렇겠죠. 봤을 땐 역지 자체가 높지 않을까요? 뭐 자동차 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한 거 봐서는. 아이고. 저도 애플워치 타면서 그게 뜬 거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위험한 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없어요. 하긴 하는데, 아, 우연히 애플워치에는 뜬것 지금도 같지도 그런 않고. 기능이 있어요? 네. 네, 지금도 그렇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미국 여행 가서 저런 사고를 당하면 그게 해주는 건가? 한국판이라 또 안 해주나?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 한국통신사 연결이 안 돼서 안 해주는 건가? 음, 직구하면 해주나? 아, 이런 게 너무 불분명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막 이렇게 그 영상, 광고 영상이겠지만 이제 실험 영상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자동차에 거치대에 폰 놓고 자동차 추돌 실험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아까 너굴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얼마나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약간 사실 여기 애플은 폰을 만들고 있는데 자동차 계속 부셔대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만든 것도 아닌데. 저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맞아요. 굳이 물론 미국은 옛날 자동차도 많이 타는데, 왜냐면 자동차 업체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 여기 SOS 있고, 블루링크. 뭐 협업하거나 애플카를 만들고 있을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가지고 근데 이거는 현대카드 얘기 안 어쨌든, 나왔어요? 현대카드 그거는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아, 어제 네. 얘기 안 나왔군요. 혹시나 기대했지만 안 네, 나오는데 역시나. 12월에 열린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던데요? 근데 그게 나온다고 애플 행사에서 그걸 얘기해줘요? 한국에서 애플페이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기대를 좀 한 거죠. 혹시 해주지 아. 않을까. 아니, 저번에 그냥 주변 사람들 로컬인 그 것 얘기를 같아서. 했거든요. 그게 기사가 나오면 바로 현대카드가 아니다라는 반박 기사를 내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건 애플의 엠바고 때문이 아니냐. 왜냐면 현대가 우리 진짜 하고 있어 쟤네랑 라고 말하는 순간 계약이 깨질 거기 때문에 애플은 공식적으로는 계속 아니라고 막 반박하지만 내부에서는 다 줄줄 흐르고 있는 정보가 뭐, 근데 이거 아마 오픈할 때 언급은 해줬던 것 같은데, 애플페이 추가로 오픈하면. 근데 만약에 진짜 애플페이 현대카드 12월에 되면 이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현대카드 입장에서도 이거 홍보 제대로 하려면 조금만 일찍 해서 음. 9월에 발표했으면 이거 엄청나게 그쵸. 이슈가 됐을 텐데, 지금 이미 지나버리고 12월에 하면 뭔가 그냥 스무스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애플이 SKT 이런 이름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SKT 로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오지 같은 거 할 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나왔으니까 만약에 했으면 현대카드라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한국 오픈하고 현대카드랑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을 것 같은데, 애매하겠죠. 12월에 하면 어차피 홍보 효과 노릴 거면 내년까지 기다렸다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사실 현대카드 그렇게 언급할지는 몰랐는데 약간 그런 기대를 한 거죠. 약간 이제 애플페이 뭐 전 세계 몇 개국에서 됩니다 하면서 네. 30개국 추가 리스트 중에 이제 사우스 코리아나 아니면 현대카드가 있는 그런 그림. 한국만 가지고 발표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고. 근데 그렇게 하기엔 애플페이 안 된 나라 설마 한국밖에 없는 거 아니겠죠? 근데 애플페이를 이게 제가 알기로는 2번인가 얘기가 나왔고, 현대카드가 부인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 번 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업계에서는 거의 들어간다고 보는 것 같고, 현대카드는 뭐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세 번째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가 3번 나왔고, 그리고 뭐 일부에서도. 최근 거에는 그 정태영 사장인가요? 회장인가요? 그 사람이 애플 가서 단판 지어서 해낸 거다. 뭐 이런 것까지, 뭐 그런 디테일까지도 최근에 봤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공식적으로는 현대카드 부인했다고는 하네요. 어제 나온 기사에서도. 그 애플페이가 NFC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NFC 단말이 모든 카드
가맹점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그거는 일부만 지원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트코랑 편의점이랑 뭐 네. 몇 개 지점들만 지원하는 걸로 다 있는 지원하는 게 것만? 아니라 네네네. 아예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 얘기하신 것처럼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뭐 약간 애플페이 못하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저도 이번에 미국 가서 느낀 게 비자나 이런 데 마스터는 탭해서 결제하는 기능이 많이 들어갔어요. 탭투페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한국도 뭐 되지 않냐 그러는데 한국은 교통카드나 막 자체 이상한 좀 다른 방식이고 지금 글로벌에서 하는 그 탭투페이나 이런 거는 애플페이 이런 것도 다 표준으로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리고 막상 미국 갔더니 저희 회사 아는 분 봤더니 애플페이 안 쓰더라고요. 그냥 일반 카드에서 이렇게 탭해서 결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플페이가 생각보다 나왔을 때 물론 한국 사람들의 이 성향상 애플 워치도 있고 일부러라도 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애플페이가 왔다고 막 세상이 바뀌진 않고 오히려 신용카드의 탭투페이 아직 한국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삼성페이가 있어서 탭투페이가 그런 것 뭐예요? 같기도 하고요. 그냥 탭에서 결제할 수 있는데 그 IC 카드 모양 같은 거 위에 와이파이 아이콘 같은 게 있어요. 비자의 탭투페이, 뭐 마스터카드는 좀 이름이 다른데 아무튼 글로벌 결제사들의 뭔가 요즘 미는 것 같고 IC 카드 안 꽂아도 돼요. IC 카드도 사실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위험하죠. 근데 그럼 도용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뭐가요? 탭만 하면 되니까. 도용이 더 쉬운 탭하면 거 아니에요? 뭔가 박혀 있나 봐요. 서로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LA에 원래 힙한 카페라고 갔는데 제가 이제 사드리겠다고 카페 했는데 탭투페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사드리고 그게 원래 그쪽도-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인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신용카드 쓸 때? 제가 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생각보다 물론 앉아서 먹는 데 사인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카페나 이렇게 이런 데서는 그냥 탭투페이 하면 맞아 사인도 하고 결정적으로 그게 있죠. 결국 걔들은 코끝에 팁이 꼭 나와야 되니까 어차피 펜을 들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탭했는데 펜 들어야 돼. 이게 뭐 클릭해야 돼. 그렇네. 뭐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네. 저 가격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아까 아웃사이더님도 잠깐 얘기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한국에서. 지금 한국 한국만 가격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른 거예요? 프로가 오른 건 잘 모르겠고 지금 아이폰 14 프로가 155만 원부터 시작해요. 128기가 기준으로. 근데 128기가에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럼 한 512기가 쓴다고 하면은 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이면은 좀 하이엔드급이라도 되게 비싸게 나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 약간 대충 맞아. 환율 오른 만큼 오르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네, 오를까? 그런 것 같아요. 환율 계산해봤을 때는 환율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잡힌 것 같긴 했어요. 1,500원 정도 잡힌 것 같긴 했었어요. 그쵸. 환율 단순 애플은 비교로. 항상 보통- 환율을 좀 세게 잡죠. 네. 보통. 네네. 이게 지금 아이폰 14 프로 그냥 맥스 말고 프로가 미국에서는 999달러인데 기본가가 우리나라 기본가가 155만 원이거든요. 느낌이 진짜 장난 아니냐. 그러면 이제 한 1,500 환율로 그냥 계산으로 하면 1,500 정도. 애플은 대신 또 중간에 환율 바뀌었을 때 잘 안 바꿔서 일부러 세게 그러니까. 한다. 내려도 안 바꾸지만. 근데, 그래서 그 프로 갤럭시가- 맥스에 1테라 하면 250만 원이거든요, 이거. 뭐예요? 맥북 프로보다 비싼데요? 네, 그러니까요. 갤럭시 S 최신이 22인데 지금 256기가로 하면 81만 원이거든요. 가격대로. 차이가 또 많이 나네. 낮아지겠다. 네, 512기가 해도 지금 125만 원인데 너무 크네요. 차이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좋은 건가? 삼성 입장에서는 한국에 더 비싸게 팔아야 돼. 달러 기준으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근데 좀 돌고 돌았던 것 같아요. 애플이 원래 애플이 비쌌잖아요. 다른 맞아요. 제조사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약간 SE나 저가형 모델 나오면서 좀 한번 싹 이제 사람들 흡수하고서 다시 또 이제 비싼 모델 위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100만 원 확 깨버린 것도 애플이었던 것 같은데 폰이 100만 원이 약간 심리적 마지노선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박살내버린 게 애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도 좀 여유 있게 나올 수 있지 않나? 그 가격 위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빨리 200을 뚫고 갈지 몰랐죠. 근데 이게 약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다 영향받는 거겠죠? 달러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쵸. 달러만 오를 거잖아요. 그쵸. 달러만 강하죠, 지금. 달러만 음. 강하고 거의 모든 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거고 체감은 진짜 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M1 맥북도 한 100만 원 초반대였으니까 와, 이거 200만 원 주고 산다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긴 하죠. 이번 맥북도 M2 이번에 나오면 이제 가격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달러 적용을 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약간 맥북이 싸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이거 살 돈이면 근데 분위기로는 바꾸려는 사람 진짜 많은 것 같긴 하는데 아이폰 14 이번에. 그래요. 음, 저는 안 네. 바꿀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애플워치나 바꿀까? 8 울트라 아니면 나왔잖아요. 울트라요? 울트라로 가나요? 뭔가 저는 쓸 일 저는 큰 거 싫어하긴 하는데 뭔가 배터리가 막 60시간 간다 그러니까 저전력으로 하면 기본이 30시간이고 그러면 충전 안 해도 좀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울트라는 좀 커요, 크기가. 엄청 크던데요? 더 커요. 그래요? 49mm? 저 40mm 쓰는데 지금 아, 이거 또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때문에 또 과장한 것 같네. 배터리 약간 한계를 근데- 극복할 수 없어서. 근데 울트라는 약간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사람들한테 딱 맞춰진 맞아요. 느낌이 있던데요. 잠수 모드도 되고 100m까지 간다고 푸신. 근데 원래 그런 거 일반인들이 사잖아요. 개발자들. 전문가를 위한 탐험을 위한 거지만 원래 개발자들이 사고. 그러고 보니까 49mm면 그 끈도 안 맞는 건가요? 기존 47mm. 끈은 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호환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44랑 47mm 랑 맞는 47이랑 다 아, 네. 울트라를 위한 디자인이지만 호환은 된다. 이렇게 밴드에 써 있었어요. 근데 애플 워치가 세대별로 차별화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세대인지 모르잖아요. 거의 느낌상.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요? 이거 딱 봤을 때 이거 5세대인지 6세대인지 그냥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네. 울트라 사면 새로 샀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애플워치 7인데 8로 바꾸면 이게 새로 샀는지 그러니까. 안 알아주니까. 저도 그래서 울트라로 바꾸려는 사람이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이번에 프로도 그러던데 프로만의 색 있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새로운 색? 그런 거가 이번에 있어서 딥퍼플인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로 많이 바꿀 것 같아요. 왠지 바꾸시는 분들은. 저도 이번에 누가 알아봐 주게 하는 효과는 아주 큰 효과죠. 맞아요. 그렇죠. 제 아내도 지금 이야기하세요. 네, 제 아내도 지금 애플워치를 5인가 쓰고 있는데 계속 이제 방전 상태로 간 것 같아서 이번에 나오면 바꾸겠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8이나 이렇게 SE 볼 것 같긴 한데 울트라는 너무 클 것 같고. 울트라 사야 돼요. 이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울트라 사면 왠지 저는 날마다 운동도 안 하고 그러지만 왠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왠지 막 등산도 할 것 같고 막 서핑도 할 것 같은 느낌으로 봐줄 것 같아요. 너무 근데 크더라고요. 5에서 올라오시면 8만 가도 애플 워치 쓰는 사람은 딱 알걸요? 베젤이 확 달라서 7부터는.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안 보잖아요. 저도 애플워치 다른 사람들 쓸 때 저도 끈을 보지 약간 그 R은 잘 안 보는 것 같거든요. 기본 모양이 똑같잖아요. 기본 모양이. 그러니까 베젤이 그렇죠. 바뀐 것도 있는데 멀리서 기본 봤을 모양이 땐 너무 잘 똑같아서 약간 기능도 세대별로 바뀐 게 없으니까 사실. 오히려 그건 있어요. 애플워치 살 때 셀룰러를 사면 이제 티가 나죠. 빨간색이니까. 돌리는 어디가 빨간색이요? 빨간색이 네. 그럼. 이런 것도 전혀 중요한.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울트라 너무 비싸더라고요. 못 사겠, 차마 못 사겠어. 그러네. 가격차 진짜 많이 나네. 이 맥북 프로랑 114만 비교해야 돼요. 9천 원. 이것도 맥북이랑 비교해야 돼 지금. 거의 이거 한국 나오면 두 배로 올라왔어요. 100만 원 넘겠네요. 114만 9천 원이요.
와, 맥북 에어. 명품이네, 명품이야.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나도 안 바꿀 거가 애플워치는 모르겠어요. 애플워치가 너무 긁히고 저도 배터리가 잘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꿀까 싶긴 한데 그냥 똑같은 걸로 울트라 다 비싼 것 같아요. 이게 인플레이션 시대에 아니구나 강달러 시대군요. 저는 이제 막 그렇죠. 휴대 배터리도 다니고 막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별로 그런 거는 불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오히려 매일 충전하는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 2주마다 충전해야 되는 뭐 킨들 이런 건 맨날 방전돼가지고 킨들은 오아시스를 안 사셔서 그럽니다. 맨날 제 킨들 방전돼가지고. 오아시스 보면 한 달 동안 바꿔놨는데 배터리가 안 떨어졌어요. 근데 오아시스 2 올해 나오지 않을까요? 안 올해 나올 나온다니까요. 때 되는데. 오아시스 얘기도 점점 듣고 그 외에 뭐 나온 거 있나요? 그 외에 또 뭔가가 있었나요? 에어팟 프로 아까 새로 나온 거. 네, 아, 에어팟 에어팟 프로가 프로. 나왔죠. 그것도 별로 딱히 안 끌리던데요. 음, 왜냐면 지금 쓰는 거에서 배터리가 막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가지고 음. K는 충분히 할 만하고 지금부터 너무 답답해서라도 좋죠. 한 번씩 빼잖아요. 답답해서 빼서 충전하니까. 저는 케이스에도 스피커 들어간 거가 조금 신기하긴 했고 애플워치 케이스 스피커가 있어요? 이제 이번엔 들어갔어요. 이제 음, 찾기 할 때 이어폰은 찾을 수 있는데 케이스는 못 찾잖아요. 나의 아. 아이폰 찾기로 소리 킬 때 그것 때문에 조그만 스피커가 설득력이다. 하나 들어갔어요. 저는 설득력인데요. 설득된다니요. 그것도 그건 사는 궁금했어요. 거라니까.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에어팟은 애플 쓰다 보니까 거의 필수가 되긴 했는데 그 뭐죠? 장비 옮겨가는 이거를 다른 이어폰은 거의 영원히 못 따라올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제 생활 환경에서는 그런데 뭐지? 이게 항상 근데 저 이게 올해 1월인가 2월에 샀거든요. 어떻게 하다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잊어버리기 전에도 이게 한 3년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한 2년 쓰면 더 이상 못 쓰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한 30분 정도 들으면 이제 배터리 없다고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 전에 에어팟 쓸 때도 그러고 최근 것도 그랬는데 새 모델이 나오기 전에 버티다가 교체를 하고 교체한 지 1년 이내에 새 모델이 나오는 거죠. 약간 이거는 지금도 약간 그런 페이스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약간 에어팟이 되게 고가인데 그냥 소모품이 이제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제품들은 저는 그냥 요게 죽을 때까지 쓰다가 사망하면 그냥 3세대로 다음 세대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같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어팟 이번에 케이스에 바뀐 게 많더라고요. 그 매그세이프 있잖아요. 맥세이프. 그게 그건가요? 그 충전 세이프가 아닌 네. 건가요? 뭘로 그 되는 거예요? 애플 워치에 달린 거 동그란 거 거기다가 애플워치 맥세이프죠. 저는 네, 맥북 프로 거를 해준다는 건가? 그래서 거기다 올려서 할 수 있는데 원래도 무선 충전돼서 뭐 큰 힘이 있나 싶은 맞아요. 것 굳이 그게 뭐 물론 이제 애플워치 충전하려고 갖고 다니면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획기적인 게 하나 있죠. 오른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멍 2개 안 이쁘게 했고 뭔가 스트랩이요. 했더니 그 스트랩 걸 수 있게 구멍 뚫어져서 애플이 그것 때문에 거의 안 하던 케이스가 짓인데 그죠. 갑자기 스트랩을 넣어줬더라고요. 조니 아이브가 나가니까 이렇게 막 이거저거 달아주고 HDMI도 뚫어주고 다시 아무튼 저 끈도 벌써 그런 거는 팔더라고요. 이 케이스에서 2만 원, 12달러에. 근데 미국은 거의 바로 나오는 거니까 아마 아이폰도 오늘 내일인가? 오늘부터 예약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내일인가? 딱 9월에 발표하고 12월에 리인벤트 가서 사면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오, 이제는 뭐 그러네요.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이게 그게 이득인 줄 알죠. 이득은 이득이겠죠. 오히려 더 이득일 수 있죠. 그렇죠. 어차피 살 거라면 안 환율은 산다는 옵션은 없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쌀 수도 있어요. 일단 뭐 다 얘기는 한 거 같은데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iOS 16은 다음 주 12일 날? 다음 주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음, 드디어 나오는군요. 전 사실 이번에는 사진 않을 거라서 제가 기다리는 건 iOS 16이긴 했거든요. 9월 13일 출시네요. 우리나라 저는 사이트 보면. 보통 바로 업데이트 하세요? 요즘 바로까지 당일날은 다운로드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하루 이틀 지나서 확인한 것 같아요. 저 사실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아, 그래. 아니, 저는 이번에는 홈 화면이 많이 달라지는 게 좀 기대돼서 저도 홈 화면 좀 기대돼요. 홈 화면뿐만이 아니라 뭐 기능도 같이 바뀌던데 그거 바꾸면 수면 시간 모드, 뭐 업무 모드 이런 거 알림 받는 것도 같이 바뀌니까. 워치 이번에 빨리 OS 업데이트 해봐요. 9도 같은 날 출시되네. 알겠습니다. 또 누구 한 분 구매하시면 뭔가 또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해보죠. 써보시고. 구매하실 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이폰 14 낙연님이 사시고 CP가 울트라 사주시면 아, 벌써 좋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다들 축하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석 잘 보내세요. 안녕.